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제발 재수사 좀 해주세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과 9일 전인 3월 12일 당진에 살고 있던 그녀의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심정지로 판정을 한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언니가 봤을 때 이건 타살이 의심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녀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콕 집어 언급했어요. 바로 제부였죠. 숨진 여동생의 남편이요. 제부를 의심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동생은 워낙 건강관리에 철저해서 그 어떤 지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이유 없이 심정지가 지난번 한 차례에 이어 두 번째 발생하면서 사망까지 이끈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더 결정적인데 여동생이 사망한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제부, 그러니까 주근이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인들과 환하게 웃고 인사하고 또 막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도저히 아내가 죽은 그런 남편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탕하게 행동했죠. 또한 동생 사망 후에 친정 쪽에서 아니 왜 갑자기 심정지가 왔냐,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하자 원했거든요. 근데 이때 제부가 제 아내를 2번 죽일 수 없습니다 라면서 신속하게 화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점들이 가족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거죠. 이걸 들은 광역수사대는 좀 난감했습니다.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은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무작정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숨진이는 대학병원에서 이미 심장마비로 병사 판정 받았고 또 화장을 해서 부검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종결도 됐는데 섣부르게 들춰내기가 너무도 조심스러웠죠. 그래도 일단 경찰은 공식적으로 유족의 진정서를 접수했어요. 그리고 사망한 여성의 남편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죠. 여러분, 여기서 수사와 내사의 차이가 있는데요. 수사는 우리가 잘 알듯 범인 잡고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이지만 반면에 내사는 수사가 되기 이전에 사건이 정말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먼저 유가족이 범인으로 의심하는 남편은 45살 빈 씨입니다. 그는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한 나름 잘나가는 의사예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1년 전인 2016년 빈 씨와 재혼한 45살의 동갑내기 여성 이 씨였고요. 이 씨가 사망했을 당시 유족들은 남편은 그럼 그때 뭐하고 있었냐 라고 추궁을 했는데 이때 빈 씨가 대답하길 저는 산책하러 나갔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는 이 산책에 대해 꽤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날 밤 11시에 산책을 하려고 집을 나섰고 한 1시간 35분 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이때 집에 있던 아내가 심정지가 와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유족들은 의구심을 품었죠. 일단 밤 11시가 흔하게 산책을 나갈 만한 시간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아까 이 씨가 예전에도 한번 심정지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남편이 똑같이 저는 그때 산책을 나갔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이 두 번이 모두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내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우선 아파트 CCTV를 입수했고 빈 씨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근데요, 이것만 봤는데도 거짓말이 쉽게 드러나요. 영상을 보니까 밤 11시가 아닌 3월 12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집을 나서더라고요. 심지어 CCTV에 찍힌 그 모습은 일반적인 산책과는 좀 달랐습니다. 집 나와서 집 근처를 막 서성거리면서 계속 줄담배 피우고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대를 보니까요, 막 공동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어슬렁거리던 바로 그때가 이미 구급대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집 안에서 쓰러졌고 숨을 쉬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집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당시 부부의 집으로 출동을 했던 당진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중요한 진술을 확보해요. 이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내 이 씨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대요. 구급대원이 가서 정맥 주사를 놓기 위해 아내의 오른팔을 걷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관지를 확장하기 위한 처치 중 하나였고요. 근데 그렇게 팔을 걷는 순간 팔목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어떤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주사바늘 자국이에요. 마침 이 집 남편의 직업이 의사니까 혹시 그가 아내 팔에 주사를 놓은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 안에 들어있는 약이 어쩌면 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닐까.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범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내사가 아닌 정식 수사를 시작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남편 빈 씨의 자택과 병원을 급습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특히나 수사팀은 병원 전체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병원의 약품 구입 내역, 또 제조, 처방전 하나하나 비교해서 대조해 갔고요. 또 제조실에 보유된 약의 종류들도 전부 분석하고 또 병원 CCTV도 확보했어요. 이 남편 빈 씨의 병원은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입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험 약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구입할 때도 반드시 처방전과 사용 기록이 남아 있어야 했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빈 씨의 성형외과에서 유독 베카론이라고 하는 근육 이완제가 대량으로 처방됐더라고요. 참고로 이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근육 이완제입니다. 주로 전신 마취 수술에 이용이 되는데 발현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리고 지속 시간은 다른 마취제에 비해 짧은 편이죠. 즉, 수술 후에 환자를 좀 빨리 깨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한편 이게 근육 이완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사하고 나면 환자는 자기 스스로 호흡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해요. 일단 이 병원이 성형외과라는 점에서 베카론이라는 약이 나왔다는 게 그렇게 특이할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수상한 건 따로 있었죠. 알고 보니까 빈 씨가 병원 직원들을 환자로 둔갑시켜서까지 불필요한 양의 베카론을 추가로 처방받았더라고요. 경찰은 급히 사건 당일의 병원 CCTV를 분석합니다. 그러자 더 정확한 증거가 나와요. 퇴근 전 빈 씨가 이 약품들을 식염수에 섞어가지고 주사약에 넣는 장면이 화면에 딱 찍혀 있던 겁니다. 가방에다가 주사기, 지혈대 챙겨넣고는 병원 밖을 빠져나갔죠. 그럼 이걸 집에 가지고 갔다는 게 되는데,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급히 남편 빈 씨의 행방을 쫓았죠. 하지만 그는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범행이 곧 탄로 날 걸 미리 감지했는지 자택에도 없고 병원에도 이미 출근을 며칠째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휴대폰조차 챙기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찰 입장으로선 다행이었죠. 바로 수집해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 휴대폰에서는 빈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결정적인 문자 한 통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아내를 죽였어요. 자백을 한 거예요. 범행 3주 만인 2017년 4월 4일 빈 씨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휴게소 주차장 안에서 검거됩니다. 보니까 차량 안에 보조석에 번개탄을 피워놨고요. 빈 씨가 잠들어 있었는데 이거 도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죠. 숨이 끊어지기 전에 경찰이 그를 발견했고 즉시 검거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요. 그리고 그 전부터 분노가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내가 항상 나와 내 가족을 무시했다. 집안 제사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니도 싫어했다. 나는 항상 아내 눈치를 보고 살았다. 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뭔가 빈 씨가 아내와 아내 쪽 친정에 좀 주눅 들어서 살았나 싶은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빈 씨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밝혀진 그의 진짜 실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자, 우선 남편 빈 씨와 아내 이 씨는 2016년 1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습니다. 당시 빈 씨는 전처와 이혼한 상태였고요. 이 씨 역시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어요. 빈 씨는요, 서울대 의대 출신의 잘 나가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죠. 뿌듯해하면서. 근데 사실 이건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무렵에 빈 씨는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어요. 원래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2008년에 보험 사기 일당한테 허위 입원, 퇴원 확인서 발급했다가 적발이 됩니다. 이거 사기 방조죄로 입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받게 되죠. 자, 이런 기록은요, 거의 나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여러 건의 의료사고를 일으켰어요. 2년 후인 2010년 10월에는 리프팅 수술을 하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서 무려 사망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또 입건되었고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이게 참 좀 안타까운 게 환자는 사망을 했는데 어쨌든 의사는 벌금형만 받는다는 게 좀 씁쓸한 현실이죠. 어쨌든 2014년이 돼서는 또 탈세 혐의가 걸려요. 1억 5천만 원 추징당했고요. 점점 그러면서 빈 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3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안게 됩니다. 병원은 결국 이 재정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어요. 2015년부터 빈 씨는 강남에 있는 다른 성형외과를 전전하면서 페이닥터 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했고 또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거 돈이 계속 나가죠. 근데 악재가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빈 씨가요, 근무하던 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무려 3일 간격으로요. 첫 번째 사고는 2015년 1월 말이었는데 입꼬리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두 번째 더 큰 의료사고가 나죠. 또다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형사 고소하고 민사 고소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중에 아내 이 씨와 만나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씨는 충남 당진에서 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 있고요. 남자가 서울대 의대다, 강남 성형외과 의사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필에 이 씨가 좀 반하게 된 거죠. 게다가 교제를 하면서 현재 좀 공공한 상황인 거,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는데 이때 여자가 당차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진에 병원 하나 개업해 줄게요. 또 당신 빚도 다 갚아줄 수 있고. 빈 씨 입장에선 신이 났어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은 2016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또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빈 씨는 아내가 보유한 건물과 현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결혼을 해서 아내가 좀 지원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 빈 씨의 경제적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리해서 병원을 확장을 했고 그러다가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대요. 과거 빚도 있는데 지금 총 5억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재혼한 아내와의 불화도 시작되고 또 그러면서 현재 새로 결혼한 이 씨는 또 시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녀 또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어요. 참고로 시어머니가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집안 행사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툭 하면 야, 네가 우리 아들 병원 세워줬다고, 너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무시하냐? 내 아들 무시해? 이런 구박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렇게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이쯤에서 빈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돈 문제 있어, 전초와의 관계도 안 좋아, 지금 새로 결혼한 아내도 막 갈등이 있어. 그런 와중에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냥 저 여자만 없어지면 될 텐데.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지게 할 수 없을까? 너무 무시무시한 생각이죠. 이혼은요, 여러모로 자기한테 불리했던 거예요. 재산을 분할해야 하니까? 그럼 이 병원도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냥 아내만 없어지면 그녀의 건물도, 현금도, 이 병원도 모두 자기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첫 번째 살인 시도는 2016년 11월 중순. 빈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처방전을 발급받았고요. 약국에서 항정신성 의약품을 구입해요. 또 추가로 병원 명의로 골격근 이완제를 주문했고요. 집에 간 빈 씨가 아내에게 몰래 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는 그런 물이었어요. 아내가 곧이어 잠에 들자 빈 씨는 주사기로 골격근 이완제를 주입했죠. 이후 자기는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집에 돌아와요. 보니까 아내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심정지가 온 거죠. 그는 깜짝 놀란 척 같은 건물에 살던 친척에게 아내가 쓰러졌다고 알리고 119 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사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내의 죽음을 병사로 위장하려는 그런 수법이었죠. 근데 일이 틀어졌습니다. 119가 바로 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아내가 깨어난 거예요. 병원 측에서도 이 씨가 왜 갑자기 심정지가 왔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끝내 밝혀지지 못했고 이 씨가 퇴원을 하면서 이 사건은 잊혀집니다. 첫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죠. 빈 씨 또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들 다 폐기하고 증거 은폐합니다. 하지만 살인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17년 3월 11일 늦은 밤. 앞서 범행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고 다음날 새벽 아내는 심정지가 된 상태로 발견돼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새벽 2시에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시도 때 남편은 섬뜩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일부러 1차 범행 당시 아내가 실려갔던 그 대학병원을 선택한 거예요.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이 환자 전에도 심정지로 실려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병사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빈 씨의 계획대로 찹찹 진행이 됐고 이후 그는 아내의 시신을 바로 화장한 후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내의 부동산 명의 다 자기 앞으로 이전해요. 아내 예금 모두 인출해서 현금화했고 또 두 곳의 보험사에 들러서 사망보험금 신청합니다. 이 중 한 곳으로부터 이미 5천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의 죽음으로 챙긴 돈은 무려 7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상하다. 왜 심정지가 오냐? 끈질긴 재수사 요청과 또 이걸 가볍게 넘기지 않고 내사에 돌입한 광역수사대의 활약이 빛을 발한 겁니다. 범죄가 그렇게 낱낱이 드러난 빈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35년형이 선고돼요. 재판부는 그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했고 의학 지식을 살인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라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순순히 자백했다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과 빈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결 역시 원심이 유지되면서 그에겐 징역 35년형이 확정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의사. 하지만 그에게 의술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도구가 되었죠.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의료사고가 계속 났던 전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 빈 씨의 의사 면허에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 빈 씨라는 범인 자체가 애초부터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이 직업을 가진 극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5년 6월 10일 아침 8시 45분 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7층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곧이어 오전 9시 10분에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로부터 10분 후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다행히 화재는 금방 진압되었죠. 감식해보니까 불은 안방에 있는 장롱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장롱과 옷, 커튼, 벽지까지 일부분이 좀 탄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소방관들은 남은 불씨가 없는지 아파트 내부 곳곳을 둘러보게 되죠. 그러던 중 욕실에서 예기치 못한 장면을 마주칩니다. 욕조 안에 누워있는 두 구의 시신. 신원 확인 결과 이 집에 살고 있던 모녀 31살의 여성 최수희 씨와 그녀의 2살 된 딸 이화영 양이었죠. 시신이 발견된 욕조, 이곳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씨는 상의가 벗겨지고 속옷도 내려가 있었고요.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보였죠. 또 팔과 여러 곳에 미세한 철과상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딸 역시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타살인 게 명백하죠. 화재 또한 장롱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범인이 현장을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인 방화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다는 점이에요. 그 밖에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도 없어요. 집안의 현금과 귀중품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걸 종합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의심의 눈길은 일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편에게 쏠렸겠죠. 피해자 남편이자 아빠, 당시 33살의 이도행 씨는 이미 출근을 한 후였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였는데요. 사건 당일이 마침 개인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라서 그날 오전 7시에 일찍이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죠. 아내와 딸의 배웅을 받으면서 출근했고 이후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병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게 8시 5분으로 확인됐고요. 만약 이도행 씨의 진술이 맞다면 모녀는 이 씨가 집을 나선 오전 7시에서 소방관이 최초로 출동한 9시 20분까지 그 2시간 남짓 시간 동안 변을 당한 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모녀가 그 오전 7시 이전에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그때 집에 함께 있던 남편 이 씨가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일단 모녀가 언제 사망했느냐 그 시각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는 과학수사가 그닥 발달하지 못한 19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망 시각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시작되죠. 먼저 경찰은 남편 이 씨가 범인이라고 좀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사망 시각을 제쳐두고도 또 다른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범행 동기입니다. 뭐였냐? 숨진 아내 최 씨 직업이 치과 의사였어요. 의사 부부였던 거죠. 근데 경찰이 그녀의 생전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아내 최 씨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좀 그 결혼 생활을 보면 남편 이 씨와 1989년에 결혼을 했는데 3년 후인 1992년 자신의 치과를 개원하게 돼요. 이때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 제이 씨와 이 두 사람은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사건 직전까지 3년간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 피해자의 치과에 가보니 그녀의 일기장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제이가 생각난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 불륜 사실을 알았더라면 살해 동기로 충분했을 거죠. 그렇다면 이 씨가 자신의 그 2살 배기 딸까지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친자가 아닐 거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합니다. 여기에 대해 남편 이도행 씨는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조차도 경찰을 통해 처음 알았다. 나와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사건 2주 전엔 온 가족이 괌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물론 정말 이 씨가 범인이라면 어쩌면 불화에 대한 의심을 막기 위해 알리바이용으로 여행은 간 걸 수도 있겠죠. 또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그는 하루아침에 일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아내 불륜 사실까지 알게 된 아주 비운의 남편입니다. 경찰의 추론이 맞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씨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과 검찰 모두 이걸 증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내연남 J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사건 발생 시각에 그는 아예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는 일찌감치 배제되었죠. 남편 E씨를 향한 수사관들의 의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E씨의 바지에서 수상한 쪽지를 하나 발견해요. 거긴 수많은 영화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995년은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를 빌려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여하고 싶은 목록을 적어놓은 듯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요. 위험한 독신녀. 이 영화에서는요, 여성 범인이 남성을 살해하고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사건 현장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씨에게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죠. 그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걸까요? 어쨌든 경찰은 인근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을 다 수소문해서 기록을 찾아봤고 마침내 그가 2번에 걸쳐 이 영화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연체료까지 물면서 꽤 오랜 시간 비디오를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경찰은 이 씨가 그 영화를 보고 범행을 연구했다라고 확신했어요. 또 이어진 그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도 계속 거짓말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여러분, 지문, 범행 도구 이런 직접 증거는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황 증거가 있었고 결국 남편 이 씨는 모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1996년 2월 1심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모녀가 도대체 몇 시에 죽은 거냐 사망 추정 시간이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거야말로 이 상황에서 이 씨가 범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이때 검찰은 모녀가 오전 7시 이전에 사망했다는 증거로 부검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시신에 나타난 시반과 사후 강직의 형태를 봤을 때 모녀가 적어도 사망한 지 6시간에서 8시간이 흘렀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반이라는 건 사람이 죽은 후에 피부에 나타나는 붉은색 반점 형태를 의미하죠. 당시 검안이 이루어진 시각은 오전 11시. 그러니까 6시간에서 8시간 전 모녀가 최소 새벽 5시 이전에 사망했다는 소견입니다. 그럼 그땐 남편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내 최 씨의 위장에서 소화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밥과 미역이 발견돼요. 전날 이 가족은 미역국을 저녁 메뉴로 먹었다는데요. 그런데 남편 이 씨는 다음날 아침에는 콩나물국을 먹고 나왔다고 증언했죠. 아니, 그런데 피해자 위장에서 콩나물이 아닌 미역이 나왔다는 건 그녀가 전날 저녁을 먹은 후에 아침이 되기 전 사망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전날 밤 11시 반쯤에 이 피해자 최 씨가 지인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게 확인돼요. 자, 그렇다면 시간을 추정해 볼게요. 검찰이 봤을 때 그 전날 밤 11시 30분 마지막 연락했을 때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그녀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의 의견이었어요. 검찰은 남편이 모녀를 살해한 후에 이걸 무슨 강간살이처럼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현장을 조작해둔 거라고 말합니다. 아내 옷을 벗기고 또 시신을 물에 담가서 의도적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이 장롱에다가 불을 질러서 화재로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화재요. 이웃 주민이 최초로 연기를 발견한 시각은 오전 8시 4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 씨가 집을 떠난 건 오전 7시예요. 아니, 어떻게 불이 1시간 45분이 지나서야 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검찰 측에서는 이 씨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나간 후에 불이 아주 천천히 날 수 있도록 현장을 꾸몄다고 추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안방 장롱에서 실타래가 발견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실타래에다가 불을 붙여서 아주 조금씩 타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또 당시에 장롱문이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금방 번지지 못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죠.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거기에는 일단 이 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검찰이 반발했고 결국 재판은 고등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남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는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고 또 그 변호인단은 아주 화려한 증인을 내세워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등장한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스위스의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어입니다. 한국 법정에 그가 왔어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오전 7시 이후에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거기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시신의 직장 온도와 욕조의 물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 이건 사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물의 온도가 높을 경우 시신에서는 조기 강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욕조에 손을 넣어보고 좀 미지근하네 라고만 생각했고 기록도 그렇게만 해놨어요. 이 경찰의 안일한 수사가 용의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참고로 이 사건 이후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의학 관련 분야와 부서를 굉장히 크게 활성화시켰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법의학보다 한국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남편 쪽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그들은 아내 최 씨가 발견 당시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최 씨는요, 평소 자기 전에 렌즈를 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면서 다시 렌즈를 착용한다고 해요. 즉 정황상 최 씨는 아침에 일어나 컨택트 렌즈를 끼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이런 변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렌즈를 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른 새벽에 사망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 참 어렵죠. 또 다른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날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남편 이 씨가 그 정형외과를 개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정형외과 개업에는 최소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걸려요. 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과연 남편 이 씨가 하필 자기의 병원을 개원하는 이 중요한 날 살인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할 만한 또 다른 야심찬 증거를 가져옵니다. 학교 운동장에다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재현해놓은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롱을 세우고 불을 붙였죠. 불과 5분 만에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물론 이 운동장에서 이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아파트 실내하고 산소 공급량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건 현장과 조건이 같았느냐는 좀 의문인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였고 이게 무려 7년 8개월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온 최종 판결은 2003년 2월 대법원은 남편 이 씨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의문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경찰은 초기부터 이 씨를 범인으로 확신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용의자 파악도 사실상 실패했어요. 일각에서는 그 최 씨의 내연남에 대한 조사가 너무 뒤늦게 이뤄진 게 아니냐, 또는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경찰이 놓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사건 당시 남편 이 씨의 팔에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세게 움켜쥐면서 손톱에 찍힌 듯한 상처였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경찰은 이 씨의 팔 상처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씨는 이 상처에 대해서 그날 경찰이 현장에 들여보내주질 않아서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팔을 막 움켜쥐다가 생긴 거라고 증언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사건은 이 씨의 무죄로 마무리됩니다. 과연 이 씨는 일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범인으로 몰린 억울한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법망을 교묘하고 아주 기막히게 피해간 영악한 사람인 걸까요? 혹여 더 완벽하게 정체를 꽁꽁 숨긴 범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현재까지도 이 치과의사 모녀 사망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죠. 이 사건은 꼼꼼하지 못한 경찰의 현장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의 범죄 역사에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점은 너무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